역사상 가장 악독한 폭군으로 기억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했고 아내를 목 졸라 죽이려 했으며 심지어 제국의 수도를 불태웠다는 의심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 과연 그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억울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은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낙인 찍힌 네로 황제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기 37년 12월 15일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로마 제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네로 황제였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꼬이기 시작합니다. 겨우 2살이었을 때 아버지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가 부종으로 사망하면서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당시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그 유산을 모조리 빼앗아버린 겁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재산을 강탈하다니 로마 황제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13살이 되던 해, 이 소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면서 황제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아는 네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역사가들은 그녀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용서를 모르는 여자라 묘사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니 아들도 똑같이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네로는 단순히 어머니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당시 가장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세네카였습니다. 세네카는 네로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쳤고 수사학과 문학,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죠. 어린 네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음악과 시, 연극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술적 성향이 훗날 네로의 통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2번째 남편도 죽였을 정도로 냉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로가 17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독이 든 버섯을 먹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남편을 독살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네로를 악독한 폭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 시민들은 네로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젊고 새롭고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황제, 이런 특성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심지어 네로는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그는 관대함과 베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근함까지 드러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잔인한 폭군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로가 황제가 된 초기 5년은 역사가들이 황금기라고 부를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네로는 스승 세네카와 근위 대장 브루스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고 원로원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통치를 펼쳤어요. 그는 검투사 경기에서 유혈 사태를 줄이려 노력했고 세금을 인하했으며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젊은 황제의 모습에 환호했죠. 네로는 또한 무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했는데 이는 로마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지 단 2년 만에 모든 게 바뀝니다. 네로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이 쌓여 있었어요.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기로 국정에 과도하게 간섭했고 심지어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심지어 로마 동전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지워버리기까지 했죠. 그때쯤이면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측근들로부터도 존경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어머니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아그리피나가 먼저 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녀가 네로를 제거하고 다른 후계자를 세우려 했다는 증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라는 해석이죠. 네로는 처음에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타고 있던 배를 고의로 충돌시켜서 마치 사고로 익사한 것처럼 꾸미려 했죠. 심지어 배의 천장에 남무게추를 설치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무너지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니 어쩌면 다행히도 아그리피나는 첫 번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배가 침몰했지만 그녀는 수영으로 해안까지 도착했거든요. 결국 네로는 자객을 보내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네로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축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둘러싼 고위 관료들과 일부 대중은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다행스러운 일로 여겼던 거죠. 원로원은 공식적으로 네로에게 감사를 표했고 심지어 아그리피나의 생일을 저주받은 날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서기 53년 6월 9일 네로는 클라우디아 옥타비아와 결혼합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옥타비아를 귀족적이고 덕망 있는 아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그녀가 도덕적 기준이 높고 남편을 존중하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네로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아내의 이런 태도에 즉시 지루함과 분노를 느꼈죠. 네로가 원하는 아내상과 옥타비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화가 치민 네로는 때때로 옥타비아의 목을 조르려고까지 했다고 하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네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옥타비아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거니까요. 결국 네로는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포파이아 사비나라는 해방 노예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포파이아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영리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네로의 아이를 임신하자 네로는 결단을 내립니다.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포파이아와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는 옥타비아를 제국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옥타비아를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들은 거리로 나와 격렬하게 항의했고 옥타비아의 조각상을 들고 다니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포파이아의 집 앞에서 폭력 시위까지 일어났어요. 시위 규모가 너무 커지자 네로는 잠깐 동안 옥타비아와 재혼하는 것을 고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신을 황제로 인정하는 이유가 오직 옥타비아와의 연결고리, 그녀의 왕족 혈통 때문이라고 네로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고민 끝에 네로는 재혼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옥타비아를 죽이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로는 옥타비아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거짓 고발까지 꾸며냈어요. 서기 62년 6월 8일 옥타비아는 전통적인 로마식 자살 의식에 따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정맥을 끊도록 강요받았고 21살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로마는 불바다가 됩니다. 지금도 악명 높은 그 사건은 서기 64년 7월 18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로마를 이루는 7개의 언덕 중 하나인 아벤티노 언덕에서 시작되어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내려다보는 지역을 집어삼켰죠. 당시 로마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강한 여름바람이 불을 더욱 부채질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불은 거의 6일 동안 타올랐고 겨우 진압되는가 싶더니
다시 불붙어서 3일을 더 탔습니다. 총 9일 동안 로마의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했어요. 도시의 약 70%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집도 신전도 시장도 모두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 3개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7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그때 로마에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약 56km에서 60km 떨어진 안티움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머물고 있었죠.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로마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네로는 곧바로 궁전문을 열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는 자신의 개인 정원까지 개방했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며 곡물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죠. 그리고 도시 재건을 서둘렀는데 여기서 편리하게도 자신을 위한 새 궁전 건설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 궁전의 이름은 도무스 아우레아, 라틴어로 황금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이 거대한 궁전은 결국 로마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궁전 안에는 거대한 호수와 정원, 포도밭까지 있었고 내부는 금박과 보석, 진주로 장식되었습니다. 천장에는 회전하는 장치가 있어서 꽃잎과 향수를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새 궁전 건설 때문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대화제를 직접 명령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궁전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고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준 자비로운 통치자로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네로는 원하던 궁전을 얻었지만 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네로는 이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대상은 당시 로마에서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선언했고 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졌죠. 밤에는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다는 끔찍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네로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마 재건 비용이 엄청났고 네로는 제국 화폐의 가치를 10% 절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유대와 브리타니아 속주에서는 반란이 점점 심해졌고 네로는 원로원 내부에 자신을 암살하려는 고위급 음모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서기 65년에 피소의 음모라고 불리는 대규모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어요. 이 음모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들, 심지어 네로의 친위대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로는 공포에 질렸고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자살을 강요받았고 유명한 시인이자 네로의 조카였던 루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대숙청은 로마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네로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로마에서 불안이 커지자 네로는 1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고 음악과 스포츠, 연극 공연에 몰두했어요. 네로는 직접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전차 경주 중에 낙마해서 완주도 하지 못했지만 우승자로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황제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는 또한 여러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당연히 모든 상을 휩쓸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서기 68년에 로마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네로는 군사적 결정에서 점점 멀어졌고 갈리아에서 일어난 긴급한 반란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커지는 긴장감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로마 군단의 장군들이 하나둘씩 네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총독 갈바가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곧 다른 지역의 총독들도 가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원로원은 대담한 조치를 취합니다. 네로를 인민의 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는 네로가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누구나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곧 네로가 황제로서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어머니를 죽였다고, 첫 번째 아내를 죽였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새로운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 포파이아도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파이아는 몇 년 전 임신 중에 사망했는데 네로가 화가 나서 그녀의 배를 발로 찼기 때문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완전히 등을 돌린 도시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위대마저 그를 버렸고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던 신하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로는 로마 외곽의 한 별장으로 도망쳐 숨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체포와 처형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체포와 처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로는 평생 가장 즐겨 쓰던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로 합니다. 살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네로는 칼을 목에 대고 망설였어요. 평생 남을 죽이라고 명령만 했지 직접 죽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비서의 도움을 받아 서기 68년 6월 9일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향년 30살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오, 나와 함께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가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을 통치자보다는 예술가로 여겼던 겁니다. 네로의 죽음 직후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를 맞이합니다. 여러 황제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살해당하는 완전한 혼돈이었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리고 마침내 베스파시아누스까지 단 1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는 4명의 황제가 다스린 해에 알려지게 됩니다. 타키투스는 이를 재난으로 가득하고 평화로운 때조차 공포로 넘쳤던 시기라고 묘사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내전이 벌어졌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첫 번째 아내를 죽이고 어쩌면 임신한 두 번째 아내까지 죽이고 심지어 자신이 다스리던 도시 전체를 불태웠을 수도 있다면 당연히 나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로가 꽤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특히 네로의 흥망성쇠를 계속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순전히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오해받은 면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역사가 그를 다른 시각으로 그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바이올린을 켰다는 유명한 이미지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그때가 서기 64년이었는데 바이올린을 포함한 비올 계열 악기들은 11세기쯤에나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때 바이올린을 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네로가 리라라는 고대 현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왜곡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둘째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네로는 불이 났을 때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56km에서 60km 떨어진 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돌아와서 구호 활동을 지휘했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로가 현장에 없었고 악기를 연주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대화제를 명령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만들어진 민간 전설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화재의 시작점을 조사한 결과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로가 통치자로서 저질렀다는 끔찍한 행위들은 어떨까요? 살인, 음모, 계략들 말이에요. 일부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우리는 네로가 실제로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의 유적에서 발견된 낙서들 중에는 네로 만세,
네로를 위해 노래하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네로의 인기가 실제로 높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건 네로가 통치보다는 항상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군사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고요. 그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연을 한 황제였습니다. 귀족들은 이를 창피한 일로 여겼지만 평민들은 열광했어요. 황제가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예술을 즐기는 모습이 신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 때문에 네로는 다른 로마의 황제들과 지도자들이 누렸던 군사적 승리의 명성이나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찬사를 얻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원로원의 엘리트 로마인들이 네로를 증오한 이유였을 거예요. 그들은 전통적인 로마 가치관, 즉 군사적 영광과 정복을 중시했거든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지역 문제에 헌신하고 예술과 문화를 장려하며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네로의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역사가 레베카 베네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로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아마 황제가 되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네로가 이 자리에 입양되어 왔고 결국 황제가 되도록 교육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세계 최대 제국의 지도자보다는 배우나 음악가의 삶을 택했을지도 몰라요. 이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긴 마지막 말로도 확인됩니다. 오, 나와 함께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가.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현대의 역사가들은 네로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이 그의 적들, 특히 원로원 계급의 역사가들에 의해 쓰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카시우스 디오 같은 역사가들은 모두 귀족 계급 출신이었고 네로의 대중 친화적인 정책과 귀족 경시 태도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기록은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네로가 죽은 후 권력을 잡은 플라비우스 왕조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로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던 거죠.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욱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네로의 통치는 온갖 우여곡절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이를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로가 편집증에 빠진 살인마 통치자라는 평판을 얻은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의 어머니 살해, 아내들에 대한 폭력, 무자비한 숙청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가들의 재평가도 필요합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네로는 우리가 들어온 대로 증오받고 폭력적이며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오해받고 잘못된 자리에 놓였으며 예술을 사랑했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을까요? 아마도 진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로는 분명 잔인한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혹해질 수 있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어 온 네로.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어쩌면 네로는 악마가 아니라 시대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끔찍한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우리가 역사를 단순한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로의 경우 그의 적들이 역사를 썼고 우리는 그들의 시각으로 네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